안녕하세요. 법률과 기술의 최신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전문 채널 애들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클라우드 서비스, SNS, 글로벌 아웃소싱은 우리 비즈니스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바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EU의 국경을 넘는 순간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로 GDPR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인데요. 오늘은 이 규정의 핵심 내용과 전 세계 데이터 거버넌스를 뒤흔든 유럽사법재판소 CJEU의 기념비적인 판결들, 이른바 슈렘스 판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애들리의 7번째 GDPR 판례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GDPR이 왜 이렇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까다롭게 규제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GDPR의 대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정보가 EU 여계로 이전되더라도 절대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EU의 법적, 물리적 관할을 벗어나더라도 EU 내에서 보장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어센셜리 이퀴벌런트 수준의 보호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GDPR 제5장은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종의 계층적 구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 적정성 결정, 에더컷이 디시전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국가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GDPR과 동등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결정을 받은 국가는 EU 내에서처럼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2021년 12월에 이 적정성 결정을 획득했죠.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들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적절한 보호 조치, 어프로프리잇 세이프가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표준 계약 조항, 스탠다드 컨트랙추얼 클로지즈, SCC와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바인딩 코어퍼리트 룰즈, BCR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이 아닌 기업 간의 계약이나 그룹 내 정책을 통해 GDPR 수준의 보호를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외외, 데러게이션즈 규정입니다.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간헐적인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EDPB는 이 규정이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죠. 단순히 법 조항만 보면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국외 이전 논의는 법적,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차원이 복잡하게 얽힌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법적 차원에서 이 논의의 근간에는 기본권 보호라는 EU의 확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CJEU는 판결을 통해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국경을 넘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상위 가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주권, 즉 자국민의 데이터를 외부의 부당한 간섭, 특히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과 직결됩니다. 경제적 차원의 영향도 막대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에 의해 구동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클라우드 컴퓨팅, 글로벌 공급망 관리, 국제금융 등 현대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 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GDPR의 엄격한 규제는 기업들에게 이전 영향 평가, TIA 수행, 법률 자문 등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차원이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본권으로 보는 EU와 활용 가능한 상업적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대상으로 보는 미국 간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보여줍니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 이전이라는 관문을 통제함으로써 전 세계의 자국의 높은 데이터 보호 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가 일종의 외교적, 전략적 도구가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에 불을 지핀 역사적인 사건, 슈렘스 판결 시리즈의 첫 번째, 2015년 10월 6일에 나온 슈렘즈 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프리즘 프로그램을 폭로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의 서버를 통해 전 세계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의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는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자신의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하는 것은 EU법 위반이라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DPC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세이프 하버라는 EU 미국 간 데이터 이전 협정, 즉 적정성 결정에 근거해 데이터를 이전하고 있었죠. 아일랜드 DPC는 이 적정성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슈렘스의 청구를 기각했고 사건은 결국 CJEU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CJEU 앞에 놓인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더라도 회원국 감독기구 DPA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둘째,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 감시를 고려할 때 세이프 하버 협정 자체가 유효한가? 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6일 CJEU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이프 하버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세이프 하버는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EU 시민의 데이터에 일반화되고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이는 EU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EU 시민이 미국에서 자신의 정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세이프 하버는 EU 기본권 헌장이 요구하는 본질적 동등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슈렘즈 원 판결의 시사점은 명확했습니다. 국외 이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경제나 정치가 아닌 오직 기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15년간 유지되던 데이터 이전의 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수천 개의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곧이어 터질 더 큰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세이프 하버가 무너지자 기업들은 부랴부랴 대안을 찾아 나섰고 그 대안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표준 계약 조항 SCC였습니다. 하지만 막스 슈렘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SCC라는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미국 정부의 감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죠.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2020년 7월 16일에 나온 슈렘즈2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SCC의 유효성과 더불어 세이프 하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프라이버시 쉴드의 유효성까지 함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CJU의 판결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쉴드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감시 관행은 여전히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고 옴부즈퍼슨이라는 구제제도 역시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판결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SCC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CJEU는 SCC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대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바로 국외 이전을 하는 데이터 수출 기업에게 검증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기업들은 SCC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내려는 국가의 법률, 특히 정부감시법 등이 SCC의 계약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지는 않는지 사례별로 직접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전 영향평가 TIA의 의무화입니다. 만약 TIA 결과 위험이 발견되면 기업은 암호화 강화 같은 보충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보충적 조치로도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 이전은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미 하고 있었다면 중단해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슈렘즈2 판결은 그야말로 국외 이전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국외 이전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이유나 감독기구가 아닌 데이터를 이전하는 개별 기업에게로 완전히 넘어온 것입니다. 이로써 국외 이전은 한 번의 세팅이 아닌 지속적인 위험 관리의 영역이 되었고 법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슈렘즈 1과 2의 판결을 관통하는 CJU의 일관된 경향을 분석해보면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가지 뚜렷한 경향이 보입니다. 첫째, 기본권의 절대적 우위입니다. CJU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EU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유일하고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U 미국 간의 막대한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관련 협정을 무효화시킨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 본질적 동등성 기준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이 기준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 접근이 비례성과 필요성에 따라 제한되는지,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있는지,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등을 EU 기본권 헌장의 잣대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엄격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향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책임의 점진적 하향 이동입니다. 처음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책임지는 구조였다가 슈렘즈1을 통해 회원국 감독기구 DPA의 역할이 커졌고 마침내 슈렘즈2에서는 개별 기업에게 최종적인 검증 책임까지 지운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규제들이 인공지능, 즉 AI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AI, 특히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과 운영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방대한 데이터의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슈렘즈2 판결의 법리는 당연히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서버를 둔 AI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서비스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로 학습되었다면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 데이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전 영향평가 TIA와 보충적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AI 모델의 복잡성과 블랙박스 특성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게다가 CJU는 케이스 C-446/21과 같은 최근 판결에서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보유기간도 엄격히 제한하라는 거죠.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AI의 속성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라 앞으로 AI 관련 컴플라이언스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현재 EU와 미국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쉴드의 후속 협정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DPF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채택되자마자 슈렘즈3 소송에 직면했고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로 그 기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EU 미국 간 데이터 이전의 법적 불확실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양측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에서 비롯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다음 협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규제 회복 탄력성, 레귤러토리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이 바로 그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협정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자사의 데이터 이전 활동의 적법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방어할 수 있는 내재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죠. 이를 위해 SCC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이전 영향평가 TIA를 수행하고 강력한 암호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충적 조치를 상시적으로 이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적정성 결정을 받은 우리 기업들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미국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으로 들여온 EU 데이터를 미국 지사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슈렘즈2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DPF의 잠재적 붕괴에 대비한 플랜 B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GDPR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과 이를 둘러싼 CJU의 판결들을 통해 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때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법적, 경제적, 지정학적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인사이트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기타 GDPR 관련 주요 판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GDPR 관련 CJU 판례 시리즈 7번째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